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유로존의 위기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엄청 나왔어요. 한 4천 정도 나왔죠. 그렇죠. 예. 오늘 장에서는 또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전문가들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스피 지수가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여기에 유럽의 재정 위기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면 좋을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하지만 내일 지나고 나면 이제 6월 시장이 시작됩니다. 6월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열전 맞수에서 꼼꼼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맞수 33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맞수 오늘도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먼저 화제 랭킹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가운데서 가장 클릭수가 높았던 이슈들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롬니 주지사가 텍사스주 경선에서 압승을 거둬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1,144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롬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부문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롬니의 대외 정책은 강경 보수인데요. 특히 부자 증세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전달보다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1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어서 3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단기 반등세를 보였지만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우려가 하락의 1차적인 원인이었고 중국발 모멘텀이 약화된 점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4천억 원 넘게 줄어들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05포인트 하락한 1844.86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른 1176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이슈입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은행들이 유럽은행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면서 유럽은행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국영은행인 공상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3곳이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콜, 그리고 스위스 UBS 등과의 거래를 축소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거래 중단이라는 배치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소유인 중국은행의 이런 조치가 중국이 유럽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들 5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한 이슈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그렉시트에 이어 스펙시트라는 단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펙시트란 스페인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그리스보다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실 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방키아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78bp 오른 6.479%까지 치솟으면서 7%대에 근접했고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도 확대됐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전날보다 0.6% 내린 1.24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화는 2010년 7월 1일 1.2340달러를 기록한 뒤에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의 추이를 보면 유로화의 하락과 주가의 하락이 상당한 수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커플링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이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향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놓은 2010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의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 산업 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2009년 47.7%에서 2010년 50.2%로 확대되면서 21년 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서비스업은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소득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죠. 역시 나라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지 봐야 하겠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생산과 소비로 굴러갑니다. 고용이 없는 소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택시장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땅값이 공시지가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해서 175조 3,800억 원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도로나 전철 등 교통 여건 완화가 되는 그런 곳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부동산에 희소성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한정된 자원이 생산성 있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별로 좋지 않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조처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벨기에의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이 문서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과세해서 론스타 쪽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투자자 국가소송제, 소위 ISG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 론스타가 말이죠. 우리나라를 아예 쪽쪽 빨아먹을 생각인 모양인데요. 한마디만 하랍니다. 이놈들이. 자, 지금까지 화제 업데이트였습니다. 네, 시장이 다시 나흘 만에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증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KTB 투자증권 역삼지점의 김준영 지점장,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전히 주식시장은 혼란스러운 대외 여건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두 분은 대응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글쎄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잘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지점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또 약을 파시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증시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좀 흔들리긴 하는데요. 같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규 팀장은 몸이 좀 가벼워서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아주 생각외로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근육이 많아서. 한번 근수를 한번 달아봐야 되겠네요. 예. 자, 주식시장 5월 정말 힘든 그런 한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6월이 됐습니다. 6월에는 과연 실적이 우리를 또 살려줄 것인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감독노을박 주제는 이 6월 증시 터닝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자, 김준정 지점장께서는 6월 증시 터닝 포인트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6월 증시가 터닝 포인트가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뭐 6월달 가봐야 저도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증시가 바닥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의 위치를 보면 항상 이 위치가 지금 팔아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사야 될 시점인지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어떤 악재들이 있다는 또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들이 만약에 해소될 경우에는 아주 강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다소나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6월 터닝 포인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에서 이제 뭐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그리스의 총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이후를 보자라는 그런 지금 투자들의 심리가 좀 강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로존 자체가 근데 통화는 유로화라는 통화를 같이 쓰고 있는데 정책 자체는 다르다는 것이 계속적인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총선이 지난 이후에 물론 일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뭐 일시적인 회복이나 그런 것들 한 번쯤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뭐 유로본드 발행을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유로존의 그 일단 지금 부실 국가들의 어떤 금리 수준 자체를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인위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은 아직까지도 우려가 되고 좋아봤자 단기적으로밖에 좋아질 확률,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좋아질 확률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자,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유로화 가치가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로존 악재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자, 이 얼어붙어 있는 투자 심리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희 위원장, 심리 회복이 가능합니까?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있다를 좋아합니다. 예. 자, 김준정 팀장. 좀 전에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될 여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지금 유로화 가치가 그 최저점에 와 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저치에 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정말 팔 만큼 많이 팔았다.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또 호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를 하느냐 그 여부가 앞으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하겠지만 외국인들도 역시 지난 제가 2주 전에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79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고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었고 지금 그 이하로 그들이 추가 매도를 할 경우에 자신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악재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 6월 달에도 또 계속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오히려 거꾸로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께서는 지점장님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거의 완전 반대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악재란 거는 모두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치적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유로존 자체 내에서 쓰는 건데, 그런 어떤 정책적 문제와 그리고 통화 자체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존도 보게 되면 통화 자체가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 좋아집니다. 제조업 지수도 좋아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피그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전혀 개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같은 제품이 이 나라에서는 뭐 1,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000원에 팔고 있는데, 그 나라, 그러니까 부실 국가들에서는 2,000원에 팔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화폐 단일 통화를 쓰는데도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말 그대로 뭐 총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해서 단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럽 본드라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본드 발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했던 양적 완화 일환인데, 그런 것들도 이미 풀린 자금들이 너무 많아서 유럽 본드 발행도 웬만한 규모로 풀어가지고는 전혀 효과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그 한계를 달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품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일단 한계로 다가왔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유로존이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이성규 팀장께서는 유로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정은 지점장께서는 어때요? 뭐 지금 이제 뭐 유로본드라든지 아니면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다른 반론이 있으실까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팀장님처럼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은 하지 않고, 저는 좀 약간 매매를 잘하는 그런 브로커라서, 물론 그런 악재들이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악재가 반영되는 시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 위치, 이런 것들과 우리가 결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여기서 그런 악재들이 추가로 불거졌을 때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내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고, 또 외국인들 역시 자신들이 손해보면서 매도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면, 여기서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번 주 후반을 시작으로 6월 내내 글로벌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17일로 예정돼 있는 그리스의 2차 총선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 밖에도 주목할 이벤트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지점장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6일에는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시장 안정책과 관련된 힌트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과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추가 하락하지 않는다, 제한적으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연출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 4개국 정상 회의가 또 있죠. 거기에서도 어떤 식으로인가 뭔가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 주가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맷집을 쌓고 있지만 그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탄력적일 수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이 글로벌 이벤트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우회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제 시엘가스라는 게 있죠. 퇴저감층에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것이 천연가스랑 이제 되게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탄과 에탄으로 이제 돼 있어서 천연가스를 이제 대체할 수도 있는데, 또 친환경적이죠. 무공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그 에너지 소비국이죠. 그리고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갔을 때는 미국이 경기 압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점들 유가가 안정되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동안 그 금하고 석유의 그 어떤 변화 비율 자체를 보면 좀 일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하고 석유는 어느 정도 동조화돼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석유를 빼서 이 달러 가치랑 비교를 해보니까 달러 가치는 오히려 대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였던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 가치만 대폭 하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됐을 때 유가는 올라가게 되고 다시 통화 가치는 더 폭락하게 되면 미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이격이 최근에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를 이루면서 유가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좀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는 됐는데 문제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7, 8월 달 이제 들어가죠. 지금 6월 달 이제 들어가는 시점인데 에너지 수요가 되게 많은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있어서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미국을 치게 됐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그 우리 반도체 부분들 보게 되면 일본 LP 다 파산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들이 디램 가격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오는 경향을 보였는데 유독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기 나라에서 이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이 신재생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는 쪽은 셰일가스라는 거죠. 근데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 8월 달에 유가가 더 안정이 되고 천연가스 가격도 동시에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 개발로 인해서요. 근데 셰일가스라는 게 옛날부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자원개발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생산량을 늘리냐 줄이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7, 8월이 저는 고비가 한 번쯤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좀 나아지면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 다시 한번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6월 달보다는 7, 8월 달에 한번 보고 그때 이유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유로존 우려는 이제 뭐 상수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 더 이상 논의할 바 아니고 네. 오히려 7, 8월에 미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도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월에도 역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어지게 될까요? 자, 두 분의 의견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둔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뭐 유로존 문제가 글로벌 경기 성장을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도 보면 이제 뭐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있고 또 수출 둔화 우려, 외환 시장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금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 중심국이죠. 수출 주도국이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사실 옛날보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뭐 1100 후반대로 1100원 후반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무역 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수요국들에서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내려가는데 통계치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그 상승한 폭에서 팔 수 있는 매출액보다는 역시나 그 수요 측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가 약간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좀 못할 것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출 둔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렇죠. 지금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유럽이 안 좋은데 이 유럽의 그 최대 수출국이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타격을 입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제1교육국이 중국인데 그쪽까지 우리나라도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수를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줘. 이번에 발표한 것도 역시나 내수, 그러니까 국내 인프라 쪽에서 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준비하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서는 일단은 그 중국 관련 내수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만 수출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성규 팀장께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오히려 뭐 경기 둔화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얘기 거의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어떤 그 주가 위치, 결국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또 밀렸고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을 때 그 이제 어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을 했지만 그 4월달 얘기고, 그 다음에 5월달에는 그것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주가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주가가 밀리면서, 그리고 유로존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럽이 만약에 안정을 되찾는다면 그런 물량도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원자재가가 이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런 수직 규모의 흑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논점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지금 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따른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유로서 작용한 것들인데, 주가가 만약에 고가 부근에 있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가가 고가 부근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G2의 경기 부양책 쪽으로 기대감들이 좀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장에서는 또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면도 있었는데 G2의 경기 부양책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중국이 이렇게 매기도 안 했는데 기대감만으로 1.4%가 오르면서 오늘 또 사라집니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 중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2만이 이 세계 경제의 그 약간 이게 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보자고 한다면 미국은 중국보다 경기 부양책을 먼저 못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자금들을 양적 완화한 자금들이 과거 20년 동안 풀어놓은 자금들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지금 수요처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먼저 경기 부양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세계 공장이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세계의 소비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탄탄히 내수를 다져놓고 그 이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도 워낙에 이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소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섣불리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수의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축한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먼저 나온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통화적 측면에는 지금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통화 정책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은 그 단기적 부양책밖에 안 되고 주가는 결국 무너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세금을 절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법인세 절감도 뭐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 점들에서 좀 나와야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을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양책을 발표하게 되게 되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영향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 어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차트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나왔네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 보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지금 세 번째 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과 월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중국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 중에서 가장 못 올라온 편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당장 발표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당장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기대감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김에 그 독일 지수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데 우리가 이유를 따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급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어떤 그리스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락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수급의 형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세계 경제를 논하고는 있지만 주가 위치 자체가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6월이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프리어닝 시즌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2분기 실적 과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김주정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실적 모멘텀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네, 제한적이지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예, 저도 제한적이지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다 제한적이지만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주정 지점장께서는 여전히 IT 자동차 이쪽에서 선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어차피 실적은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에서 어떤 2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가까워지는 시점, 거의 이제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쯤 되면 그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오늘 현재 122만 6천 원이 종가인데요. 그 가격에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겠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고점 141만 8천 원과 지금 현재 가격이 한 절반 정도 130만 원대는 쉽게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길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추세가 이렇게 깨진 종목은 올라갈 때 상당히 저항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생각을 하시면 단기적인 어떤 매매 수익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IT와 자동차 쪽에서의 선전을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IT 쪽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아직도 특히나 부품주들은 개선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예상 PER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거품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나마 실적 대비해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좋은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저렇게 또 단독으로 간다라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들은 또 전부 다 소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IT 업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게 저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펀더멘탈 문제도 있겠지만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안책으로 저는 근데 자동차 업종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고점에서 물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2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일단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들이 이 현대차나 기아차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종들의 이 상승세를 좀 이끌었는데 최근에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가격적 밸류에이션은 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자동차 교체 주기 시기가 2012년하고 2013년에 좀 맞물리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들이 교체 주기가 됐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꼭 자동차를 사고 뭐 바꾸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런 구간에서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왔을 때 그래도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잘 진출해 있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실적이 그래도 올해는 좀 개선세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IT보다는 밸류에이션도 좋다는 측면에서 저는 자동차 업종들은 실적 기대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전차 그래서 IT 자동차 같이 올라왔었는데 IT보다는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월 증시 전망과 6월에 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김준영 지점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6월 달에 혹시 1810포인트 저는 기준선은 지금 위쪽으로는 18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우리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급적인 그런 어떤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18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밑으로는 1810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6월 달에 지난번 저점인 1770포인트 네. 예, 그 지점을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시 갭이 발생했던 지점이 17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730포인트까지 밀릴 거를 감수를 하시는데, 그때는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로는 1810이 지지가 돼야 되겠고 네. 넘어간다면 이제 1850은 확실히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전략에 대한 팁 좀 주시죠. 네, 일단 뭐 지지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급격히 좀 이탈을 했었던 1830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1830선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과격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이탈했고요. 1800선까지 이탈하면서 그런 장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반등세가 좀 이렇게 빠르게 나오면서 1830을 갭을 어느 정도 메꿔놓은 구간이라서 저는 지지선이라고 따지면 이제 1830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포지션 자체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상으로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포지션을 긍정적으로 가져가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상승할 만한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6월달 장세는 우리가 상승을 너무 기대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래도 그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역시나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그래서 펀더멘탈 저평가라 그리고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재료는 바로 실적이라고 하죠. 네. 실적 호전 기업들의 중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이렇게 또 급하게 오다 보니까는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네, 예.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잠시 산책 좀 다녀올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이성규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나비 효과 보고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끝에 가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인데요. 네.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봤었는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한순간에 어떤 선택이 정말 미래를 정말 크게 바꿔놓는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매크로 뭐 상황 굉장히 안 좋다, 뭐 좋다 그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고 나중에는 주가가 저 높은 곳에 가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저희는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제품들 가운데 있고 먹는 제품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확신하냐면 그때 제가 IT 버블 때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IT 버블이 약간 99년, 폭락하고 2000년 이럴 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샀던 기업이 뭐였냐면 농심이었습니다. 근데 뭐 버블이다, 뭐 버블이 폭락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농심을 결국엔 큰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물론 적은 돈이지만. 그런데 그건 뭘 봤냐면 저는 그때 어차피 새우깡이라든지 뭐 농심의 그 제품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면이 제일 먼저 나와야지. 새우깡. 신라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래에 가서도 사람들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아무리 이런 위기가 있어도 결국에는 그 매출로 이겨낼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 맨날 유럽 문제는 항상 많습니다. 어느 뭐 일본 문제, 과거로서부터 미국 문제, 우리나라도 문제, 그 문제 다 따지다 보면 사실 주식을 살 기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하는지 먼저 보신다면, 아이가 무슨 장난감이라도 사달라고 한번 보시면 그 장난감은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도 물론 그 장난감은 안 쓰겠지만 다른 제품들 혹시나 그런 거 쓰는 것들 확인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위기들을 그냥 웃으면서 좀 넘겨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영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재 씨는 왜 나비 효과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참새 효과도 있고 잠자리 네. 효과도 있고 했을 텐데 왜 나비 효과라고 굳이? 글쎄요, 왜 굳이 나비를 붙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기상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일기예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 하죠? 일기예보를 하려면은 이렇게 저기 그 이제 대기층을 이렇게 다 미분식을 다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미분식으로 풀어내거든요. 네. 근데 누가 이제 컴퓨터로 걸어놨어요. 이제 미분해가 찍히도록. 근데 걔가 나온 게 나비 효과, 나비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비라고 이제 그 부르는데, 네. 이건 뭐 이제 케이오스죠. 그래서 초기감 민감성에 따라서 이게 저기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쪽이 있는데, 김주영 지점장께서도 이런 거 좀 경험하셨는지, 아니면 투자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 너무 무겁게 질문을 드리나요? 우리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뭐. 노래하시려고요? 우리, 노래할까요? 좋죠. 예. 우리 이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해답은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애도 많이 낳아서 길러봐야 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경험을 좀 해봐야 정말 좋은 종목도 찾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씨는 큰일 났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이 좀 관찰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그 수익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것이 이성규 팀장 나이 정도 되면은 새우깡에 소주는 안 먹어봤을 것 같은데 새우깡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학생들이. 그래요? 네. 아이 참 유행이 바뀌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에도 참 작은 변화가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나비 효과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바로 종목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현대차 3인방 가운데 참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현대모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입니까? 바입니까? 세. 바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이성규 팀장께서 바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사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현대차의 그 부품사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하락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품주들이 못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개선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완성차들이 이제 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앞전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그 자동차 교체 주기가 좀 이렇게 맞물렸다는 거 10년 주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그런 점들하고 맞물렸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물론 크게 개선세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에서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다니는 거는 실제적으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어떻게 보면 모멘텀인데 일단 뭐 작년 실적 기준이나 지금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주영 지점장께서는 셀 의견 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올해 실적이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증가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과 이 영업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주가와 지금 현재 가격과의 괴리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이 종목이 이런 어떤 괴리감이 만약에 상당히 크다 그러면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틀 동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21선은 오늘도 돌파하지 못하고 21선에서 밀려서 이제 끝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종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실적 개선으로 오늘 장중에 상승으로 보였었는데요. 멜파스입니다. 멜파스에 대한 세렌바이 의견 어떻습니까? 바이. 예, 멜파스 이번에는 김준영 지점장께서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오늘 그 모습만 보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게 붕 떴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떠 있으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일 혹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 종목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좀 더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전저점 부근이라는 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멜파스에 대해서 셀 의견이신데요. 네. 지금 터치 패널이 가장 원래 각광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스마트 TV까지 나온다는 그 얘기 나오면서 일종의 그 터치 쪽에 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수요가 늘어나는 폭보다 그 이전에 그 이런 터치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과잉들이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해소되는 측면들은 공급 과잉 측면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약간은 그 사업 부분이 틀리지만 조금 틀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터치 패널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상승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각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터치 말고 다른 뭐 게임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다각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일단은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는 뜻에서 이제 셀 의견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KTB 투자증권 역산지점의 김준영 지점장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스페인 방키아은행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CB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간의 보도와 달리 ECB는 스페인 당국의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ECB가 방키아에 대해 스페인 국채로 자본을 확충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물어야 하는 추가 부담금 공개에 대해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늑장을 피우는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무더기로 사업 중단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해서인데요. 특히 추가 부담금을 공개했더라도 규모가 예상외로 클 경우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 전략과 맞물려 해당 사업장 주민들의 구역 지정 취소 신청이 잇따를 것이란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추정 부담금을 공개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선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또 우리가 잠자러 갈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의 5월 경기 체감 지수가 2년 반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어젯밤에는 1.73%로 끝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673%네요. 6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믿을 것은 미국의 경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죠? 네, 먼저 발표된 지표부터 볼게요.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는 전주 대비 1.3% 감소를 했고요. 이 밖에 오늘 4월 잠전주택 판매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 갖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자,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럭.